예, 지난주에 나왔었던 일본 아베 총리의 사임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도 역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짧은 와중에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좀 나타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일본의 경제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교양학부의 호사카 유지 교수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실 텐데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아베 총리 사임 소식을 듣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뭐 이전부터 좀 예견하신 걸로 알고 있었고, 예. 지금 우리가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기로는 이제 건강 악화 때문이다라고 이제 일본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 그 이면의 해석들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그 건강 악화설은 8월 4일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일본에서. 네, 그러나 하나 그 문제는 이런 건강 악화설을 총리 주변에서 계속 흘렸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보통 그 전사의 건강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 공개적으로 특히 8월 4일 이후는요, 사실상 건강 악화 때문에 쉬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고 8월 17일에는 7시간 반이나 병원으로 다녀왔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8월 24일에는 또 4시간이나 공개적으로 아침에 건물을 중단하여서 병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럴 경우는 건강 악화 때문에 이제 사임한다라는 것을 사실상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면서 다른 문제로 사실상 사임하는데 그것을 가리는 역할을 해왔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어색했었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한국과의 정상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병원 다녀오고 어떤 증상이 있는 것까지 알려주는 거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닌데 그러면 그거를 사임의 한 가지 이유로 포장하려는 거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숨어진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특히 8월 24일 이후에 사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먼저 8월 24일은 아베 총리가 최장수 연속 총리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네, 이것을 마지막 길로 장식하면서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일본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단 판단한 부분은 지금 코로나 대책을 계속 실패하고 있고 그리고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한 여론조사에서는 뭐 27%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또 거의 65% 가까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조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아베 총리가 법정에 나갈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스캔들 문제 2가지가 지금 법정에 가 있고 그리고 상당한 분명한 증거들이 그러니까 아베가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그리고 돈을 많이 부렸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지금 검찰 쪽에서는 아베를 언제 법정에 세울까 이러한 상황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 2가지가 있고 그 공판이 시작된 것이 2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겹치면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선거를 해야 하는데요. 그때는 자민당이 참패를 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요, 코로나 대책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자민당 내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내부적으로요, 66 의석이 사라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잘못되면 100석 이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민당의 집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임해야 된다라고 결심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예. 공간 문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원하던 헌법 개정을 다 못 이루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올림픽도 어쨌거나 미뤄지긴 했는데 앞두고 네네. 있는 상황에서도 예.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된 이유는 물론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이면에 있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네. 클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해주셨고 물론 아베 총리가 쏘아올린 세계 화살은 아직도 관용에 못 맞고 있긴 하지만 그 이유보다 정치적인 스캔들 때문일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스캔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러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해에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히로시마현에서 아베 총리가 세운 후보가 가와이 안리라는 여성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 후보에게 보통 요르페 정도에 달하는 1억 5천만 엔의 선거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것도 요르페에 달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객으로 보내줬고요. 사실 자민당 후보가 히로시마에 있었습니다. 미소테라는 사람이 계속 거기서 이긴 사람인데 아베 총리하고 앙금이 좀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원안을 잊지 않았다라고 일본에서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자객을 보내고 사실 같은 자민당인데 미소테 후보를 완전히 참배로 몰아놨습니다. 네, 그때 알리라는 여성 후보가 아베 신조의 삼소 사람들하고 함께 개인적인 방문을 쭉 한 거죠. 가정 방문을 하면서 돈을 건넨 것입니다. 이게 아베 총리의 선물이다라는 식으로 이러한 내용이 증인들이나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을 아베 총리가 자민당의 존재이기도 하니까 이거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르페에 달하는 1억 5천만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5억 원 넘는 선거 자금을 제거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언제 재판에 나오냐라는 것이 사실상 사법계에서는 처음에 관심사였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구로카와 검사장이라고 해서 아베 정권의 모든 비리를 완전히 덮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기 마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주간지가 보도를 해서 5월 말에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그래서 파스콘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파스콘 때문에 아베 총리를 즉위하지 못했던 현재까지 도쿄 지금 특수부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지금 아주 용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베 총리를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 비슷한 비리 문제, 변호사들이 662명이 아베 총리를 복고 스캔들라는 것으로 또 5월 말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 재판도 금방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아베 총리로서는 굉장히 압박을 받는 자신을 현재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없으면 특히 일본의 검찰에서는 이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공편적으로 한다라고 소문이 난 게 일본의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연소도 없이 아베 총리를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런 총리직에 있으면 이거는 더 계속 언론에 나올 것이고 또 국회를 열으면 야당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거짓말을 하면 더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그만두는 게 자민당 모두를 위해서 좋은 길이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여론이나 언론 관리에서 사 스캔들은 버텼는데 이후에 자신의 수족들이 다 개인 비리로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아베 총리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지금 더 버티기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지지율 더 떨어지기 전에 건강 문제를 이유 삼아서 사임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본 내에서 그러면 정치 구도는 좀 어떻게 변화가 예상됩니까? 지금 스가 관방 장관이 거의 다음 전 후보
될 것이다.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특히 토요일쯤부터 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다음 촌리라는 것은 자민당의 파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파벌 크도가 어떻게 가는가에 달려서 이게 직선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그 스가 관반 장관 주변에 여러 파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후보 정도가 이야기가 올라가 있지만 이번에는 스가 관반 장관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특히 오늘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언론 통해서 가장 또 이름 많이 언급되는 게 스가 관방장관이기도 예,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 3일 안에는 거의 그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9월 14일에 자민당 탄수의 선거가 있고 17일에 촌리가 지면됩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스가 관반 장관 그 스가 촌리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 스가 관방장관의 어떤 외교적인 성향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그 현재까지는 아베 정권의 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극우 인사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원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친한 친준파 그쪽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스가 관반 장관을 밀고 있는 니카이라는 자민당 간사장도 완전한 친준, 친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극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선적인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하고의 대화는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다음 아베 스가 정권이 될 경우 관반 장관으로는 코노타로라는 사람이 지금 방위사인데요. 그 사람이 더 새로운 관반 장관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우세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대한국 강경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스가 정권에서는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사실 50% 들어간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으면서 하는 스타일이 스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결국은 자잔해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선적인 내각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의외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있을 때 스가 관방장관의 입에서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나 원래는 그 사람이 여기에 반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내각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베 입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성향은 친한 그렇지 않았던 친중으로.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워낙 최악이었으니까 이거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바닥으로 친 거죠. 지금까지 바닥을 쳤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일 관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지 아직 이건 마침표가 안 찍어져 있어서 아베노믹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베노믹스의 목표는 사실 2%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2% 선장시킨다. 그런데 평균으로 보면 0.7% 정도밖에 선전시킬 수 없었고요. 이것은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만 보면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소비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기업이 조금 벌거나 주가는 사실 4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월급 자체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결정타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소비가 늘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소비세를 2번이나 올렸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 가을에는 아베노믹스는 이제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코로나로 사실상 아베노믹스는 지금 박살이 난 상태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하고의 경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 내에 한국에 대해서 수출을 하는 반도체 3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예. 이런 데서는 이익이 50% 이상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조금 더 좋아져야 일본 경제로 좋아지는 것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2라운드에 들어간 한일 경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스가 정권이 되면 조금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본에도 엄청난 손해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1년간만 보면 과거 1년간은 한국이 사실상 이긴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나 아베는 극우파가 모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라. 네. 중국도 이제 완전히 단교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스가는 극우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상당히 이선적인 정책을 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정책적인 유동성으로 지수는 많이 올랐어도 어떤 경제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소비는 그렇게 늘지를 않았다라는 네네.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때문에 네.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 주셨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최악은 지난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정말로 지금 유력시 되는 스가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가 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반도체 수출 규제랄지 한일 간의 경제 제재나 규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뀐다라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 대화는 시작될 것이다. 지금까지 전상 간의 대화 자체가 네. 막혀 있었기 때문에요. 이쪽에서는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 쪽에서 막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들도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안 하기로 하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네네네. 백기 드는 느낌일 수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단성을 확보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전상화 쪽으로 가는 것이 일본에도 유리하다라는 것은 다 일본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 궁금했던 게 이런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일본 정치권이나 아니면 일반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경제계에서는 사실 많이 반대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러나 경제계가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유는 아베 정권이 워낙 극우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지키면 또 기업도 상당히 여러 면에서 네.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요. 예. 사실 경제 논리를 내세우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 한번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앞에서도 최악은 지났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그러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갈등 중 하나가 간접 지원자 판결 문제죠. 네. 이게 현금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내년 1월 정도에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스가 정권에서 상당히 경계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이 한일 관계에서 현재는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역시 현재까지 대화를 못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전사에 가까운 사람들의 솔직한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지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해결을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갈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요. 아베 정부를 해결하지 않겠다였기 때문에 네. 예,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하겠다. 예. 어떤 대화도 거부를 했습니다.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러한 부분은 우리는 더 그렇지 않았거든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화를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그 사실상 부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일단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지금으로서는 두 나라 간에 그리고 두 정상 간의 어떤 대화 국면 스케줄만 잡혀도 지금보다는 정말 큰 발전이자 회복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차차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아베 총리 사임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포인트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세종대학교 교양학부의 호사카 유지 교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